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론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이론, 법칙이 있죠. 이론은 말 그대로 어떤 가설이죠. 가설. 하나의 나름대로 논리적인 가설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칙은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고정. 자, 이론은 틀릴 수가 있어요. 가설이 있는데 또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가설을 가지고 이 이론을 폐기할 수 있어요. 이 이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폐기가 되고 다시 다른 가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자, 법칙 같은 경우는 명확한 겁니다. 언제 누가 해도 시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항상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 이제 뭐 법칙들, 중력 법칙, 케플러 법칙, 또 무슨 법칙이 있어요. 아무튼 가속도의 법칙이나 하여튼 열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왜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요, 언제 어느 때 누가 테스트해도 항상 같은 답이 나오는 걸 우리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학에서 말하는 중력도 법칙이라고 해놨죠. 자, 법칙이라는 말을 붙여놓으니까 감히 그 누구도 중력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에 법칙이 있으니까. 법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언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중력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중력 이론이죠. 중력은 하나의 이론일 뿐인 거예요. 중력 법칙이 틀렸다라는 거는 제가 셀 수 없이 많이 증명해 드렸고, 케플러 법칙도 마찬가지죠. 법칙 중에 뭐가 있냐면요, 역제곱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리학의 여러 힘의 법칙에서 어떤 힘의 크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규칙을 해당하는 것들은 중력도 해당이 되고요, 쿨롱의 법칙, 또 빛의 세기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역제곱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빛이 나가게 되면은 1m, 2m, 3m, 4m입니다. 면적이 이만큼의 면적의 빛의 강도가 나오겠죠. 빛의 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광원으로부터 1m, 다시 이 1m의 2배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4칸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4칸으로 벌어져서 이때 여기서 이 네모 안에 빛이 10이었다. 그러면은 1m 지나가면은 똑같은 면적 안에 빛의 강도는 2.5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m를 가게 되면은 9등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거 하나의 빛은 1.1?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1m 간격으로 가면서 급속도로 빛의 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역제곱의 법칙. 역제곱의 법칙이 붙어 있다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실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겁니다. 이게 역제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법칙이 있고 그리고 둥근 지구가 있는데, 자,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틀린 거예요. 법칙이 틀렸다면은 둥근 지구가 맞고, 둥근 지구가 틀렸다면은 법칙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법칙은 언제 누가 실험을 해도 동일한 결과 값을 도출하게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오늘 주제에 들어가가지고 따져본다면은 이 둥근 지구와 태양계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자기들만의 확정되어 있는 법칙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둥근 지구는 법칙이다 라고 우리 머릿속에 법칙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초 상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은 오류가 없으니까 이것은 진실이다 하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 것들을 행사가 그런 법칙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법칙을 잔뜩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사물을 본다면 똑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판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판사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 저는 나쁜 놈이야. 음악 소리가 커요. 고정관념이 판결을 삐뚤어지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에 둥근 지구 같은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충돌되면 그 무엇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발전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역제곱의 법칙 방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자, 김인종님께 질문 드릴게요. 김인종님께서는 달밤에 달빛 아래서 아무런 조명이 없고 달빛만 있는 상태에서 책을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분들 달빛에 비치는 빛을 보면서 책을 읽어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저는 읽어 봤습니다. 보름달 떴을 때요. 좀 이제 뭐 시골 같은데 이 도시 같은 데에는 뭐 조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좀 뭐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칠흑같이 캄캄합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왜 겨울에 칠흑같이 캄캄하냐면요. 평평지구에서 딱 보면은 이 북극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국 있고 여기에 뭐 미국 있고 하와이 뭐 이쪽에 뭐 남아공 유럽 이렇게 있겠죠, 지도가. 자, 그럼 북극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북해 기선 기준이었고 남해 기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밤 12시, 뭐 밤 8시만 되어도 태양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이런 식으로 태양이 우리나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밤에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요 검은색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그런데 여름 밤에는요 파란색이에요. 왜 파란색이냐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밤이 되면은 태양은 이렇게 돌아서 반대편에 가 있는데 북해 기선은 상대적으로 가까워요. 우리나라로부터 가깝다 보니까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태양의 자기장이 공기를 진동하니까 하늘에 미미한 진동들이 쫙 계속 우리나라까지 날라와가지고 하늘에 파란색이, 물론 낮처럼 보이진 않지만 검은색인데 파란색으로 하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태양이 가까이에 있느냐, 밤이라도 가까이에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공기가 진동하면서 빛을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본 상태에서 우리가 달빛에 책을 읽어요. 읽어보신 분들, 우리가 밤에 우리나라 가까이 올라와 있을 때 보름달을 보면은요 굉장히 밝아요. 이렇게 막 빛을 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닷물에도 이렇게 달빛이 쫙 비치고요. 그 달빛 아래서 우리는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보름달 떠 있으면은 하잖아요. 역제곱의 법칙에 의해서 빛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달에서는 이렇게 캄캄해요. 달에 가가지고 달을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캄캄한 이런 흙이 빛을 내고 있으면은 얼마나 내겠어요, 지가. 그래서 우리가 달빛의 강도만 보더라도 인간은 달에 간 적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빛의 역제곱 법칙에 의해서 달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날라오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자, 빛의 역제곱 법칙에 의해서 자, 달에서 지구까지 38만 킬로미터예요. 38만 킬로미터. 그럼 여기서 달 자체가 전체가 아주 강력한 조명이라서 빛을 쏘면은요 땅에서 우리가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명이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얘가 밝아지고, 그래서 그 간접 조명이 직접 조명도 아니고 이거 간접이죠, 간접 조명이 날라와가지고 그 조명 아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다 라면은 미친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달 표면이 모래인데 모래 성분이 유리다. 그럼 모래 성분이 유리면은 문제가 있죠. 태양의 직접적인 빛을 받는 달의 땅을 지금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럴 겁니다. 이 당시가 몇 년도냐, 벌써 50년도 더 넘은 영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당연히 그 당시 기술로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달 착륙인데요. 아폴로가 아니고 중국입니다. 자, 그로부터 50년 후에 중국이 달의 뒷면에 착륙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낮인데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자, 최신 중국산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일반 카메라도 아닙니다. 자, 우주로 나가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나가는 그런 우주선에 뭐 허접한 똑딱이 카메라 갖다 놓겠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도 달이 어두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두운 데서 빛을 지가 100% 거울이라고 해도 반사해봐야 빛을 얼마나 반사하겠습니까? 또 없죠. 뿐만 아니에요. 반면에 달보다도 월등히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성, 왜 이렇게 밝아요? 자, 멀리 보이고 있잖아요. 멀리. 아주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달에서는 화합밖에 못 보는데 화성에서는 엄청나게 멀리 보고 있어요. 이건 화성이 아니고요.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화성도 그렇고요. 자, 화성이 너무 밝아서 모순인 겁니다. 빛의 역제곱 법칙에 의해서 달이 캄캄한데 화성이 왜 이렇게 밝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순점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역제곱의 법칙이 틀렸습니까? 자, 역제곱의 법칙은 말 그대로 진짜 법칙이에요. 누가 언제 실험해도 동일한 결과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역제곱의 법칙이고, 자, 그렇다면은 나사가 제공하는 달나라 영상, 화성 영상이 가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자, 이런 거 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지구 둥그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논리가 부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행여라도 아직 학생이라면은 나중에 뭐 판검사, 변호사 이런 거 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판사로서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습득할 때요, 이 정보가 진짜 법칙이냐 아니면 이론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 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냥 누가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공신력 믿고 뉴스에서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꿀꺽꿀꺽 받아 먹어버리면은요, 언제나 호구가 되는 거예요. 반대 의견 있습니까? 자, 오늘 법칙, 역제곱의 법칙이 틀릴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역제곱의 법칙 때문에 둥근 지구와 태양계는 생쇼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어떤 분도 그럴 거예요. 야, 겨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지구가 둥글지 않다, 우주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증거로서 너무 빈약하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자, 이런 작은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면은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초적인 상식이 모조리 다 어긋나 버렸다. 그럼 그것 위에 그 어떤 신박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달빛도 그렇죠. 달빛의 온도. 달빛의 온도는 마이너스죠. 차가운 성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달빛에 노출된 부분과 노출되지 않은 부분의 온도가 한 대충 2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도면은요, 여러분, 2도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날이 하중일 막 흐려가지고요. 춥고 갑자기 조금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온도계가 있는데 온도계를 딱 봤더니 어제는 26점 몇 도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는 방 온도가 24점 몇 도더라고요. 한 2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야, 고작 2도 정도 차이에 몸이 추운 걸 느끼네. 2도는 굉장히 큰 겁니다. 햇빛의 반사가 아니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역시 과학의 이론과 틀린 거죠. 그러면은 현실에서 우리가 검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달빛의 온도는 차갑다. 이것은 법칙이에요. 법칙. 진실인 거예요. 진실. 이 진실을 뒤집으면서 다른 소리 하면은 그거는 100% 거짓말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논리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많은 정보를 접할 때 이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사실과 진실이 틀리잖아요. 사실과 진실이 틀리고 이론과 법칙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할 줄만 알면은요, 우리가 숙달되면은 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걸러낼 거 다 알아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법칙이 예외가 없듯 진실이 예외가 없듯 평평지구에 반하는 그 어떤 정보든 간에 예외 없이 모조리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라는 증명은 그 제시하는 증거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모순점이 반드시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 평평지구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5년이면 짧은 세월 아닙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 동안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면서 수많은 증거를 제시를 하고 또 제시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평평지구가 진실이 아니었다면 제가 5년 동안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엄청난 천재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5년 동안 이 증거 저 증거 갖다 제시하는데 왜 반박을 못할까요? 그러면서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머릿속에 법칙으로 상위 법칙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그 어떤 정보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과 거리가 먼 지식들만 잔뜩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김인종님, 저도 바보가 아니기에 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뺑의 거짓말. 예, 그 노래 들어보진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냐? 태양빛에 비추어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달 스스로 강력한 빛을 땅에다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모두 조명이다라는 거예요. 별도 마찬가지로 조명입니다. 하늘에서 빛을 땅에 내보내고 있고요. 해와 달과 별이 조명인 이유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역할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땅의 빛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저 안드로메다 밖에서 땅 비추려고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빛을 비추려고 안드로메다 밖에 까마득히 뭐 정말 어떻게 뭐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는 그런 무식한 거리에 있는 데다가 별을 갖다 놓으시고 거기서 그 별의 빛이 땅의 빛이라고 거기다 갖다 놓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해달별을 만드신 목적을 창세기 1장에 명확하게 써놓으셨는데요. 땅의 빛이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커다란 두 광채, 해와 달을 말하는 거예요.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하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해달별이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 안에 하늘 안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해달별을 만드신 목적이 땅에 빛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해달별을 만드셨다고 하셨고 그러면은 해달별은 조명입니까? 흙입니까? 조명이죠. 이 끝 중에 끝이에요. 사실 지금이. 근데 우리가 막 그 한 번에 깨구리가 솥단지에서 서서히 물이 끓어오르니까 아 따뜻하다 하는 것처럼 지금이 딱 우리가 그 꼴이거든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바로 우리예요 지금. 가마가 밑에서 장작불을 떼니까 점점점 물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는데 서서히 달아오르니까 지금 우리는 아 따뜻하다 조금 뜨겁네 아이 뭐 조금 견디면 괜찮아지겠지 이러고 있는데 세상이 끝났어요 확실히 여러분들. 돌아가는 상황이 아무리 저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사람들 단체로 시간 낭비시키면서 재미거리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야 되나 막 이런 딜레마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밀도 때문에 못 가잖아요. 결국 그건 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거워서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공기보다 가볍고 수소보다 가벼우면은 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물리적으로 달에 가는 유일한 방법을 이상덕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덕님, 달 속은 텅 빈 것 같아요. 자, 달이 어떤 구조물이기 때문에 태양도 구조물입니다. 태양 안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해 안에 서서 땅을 향해서 외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태양계 우주를 생각하면은 도무지 이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럴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지금 라이브도 끝났고 하니까 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 함께 모여. 자, 이 둥근 지구 태양계를 믿고 있는 목사님 입장에서 이 구절이 해석이 될까요? 태양은 수소 핵융합을 하는 불덩어리라고 배웠으니까 그것이 법칙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머릿속에서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 말씀 이거 읽어도 이해가 갈까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성경을 기준 삼는 겁니까? 과학을 기준 삼는 겁니까? 과학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죠.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성경의 권위를 최종 권위를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너무나 이해가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해 안에 공간이 있고 거기에 천사가 서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해를 관장하는 그런 천사 같아요. 해를 관장하는 천사가 해 안에 서가지고 땅을 향해서 음성을 발하고 있습니다. 뭐 부가 설명 필요합니까? 우리가 평평지구 물리적으로 깨닫고 알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은 부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글만 읽을 줄 알면은 누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해안에 공간이 있구나. 그런데 과학에서는 수소 가스 덩어리들이 뭉쳐가지고 가스가 진공에서 가스가 모여서 핵 융합 가능해? 불가능하죠. 자, 과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우주가 생성되고 그리고 우주에 엄청 많은 가스가 항문으로 딱 모여서 압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중력도 발생시키면서 그러면서 매 순간 핵 융합을 하면서 이글이글 불타고 있다. 산소도 없는데 핵 융합으로 불타고 있다. 자, 이게 목사님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계시록 19장 17절 말씀 이해되겠어요? 자, 이거 논리에 맞지 않죠? 진공에서 가스는 모이는 게 아니고 흩어집니다. 진공에서는 밀도가 없기 때문에 가스는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밀도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특정한 면적 안에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밀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가스가. 밀도는 법칙이니까. 법칙을 무시하면서 과학 소설을 써놨는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공신력이다. 설마 저것들이 나한테 거짓말 하겠어? 선생님이 나한테 거짓말 하겠어? 뉴스가 나한테 거짓말 하겠어?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 했는데. 물론 그 선생도 그 아나운서도 속아가지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 거죠. 예, 성경에 밀도 언급되어 있죠. 진짜 무서운 구절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잠언 27장 3절 말씀.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그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돌과 모래보다 더 무겁다. 왜? 왜? 이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세상 구조를 알고 나면은 이거 깜짝 놀랄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 많은 물들이 있어요. 땅이 평평한데요. 하늘 돔 궁창이고요. 해, 달, 별이 여기서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땅 아래에는 물이 있고 땅 위에도 물이 있어요. 자, 이 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둡다고 합니다. 어둠. 물들이 많으니까요. 빛도 없고 물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으니까 어둡죠. 이렇게 끝도 없이 내려가다 보면 여기는 깊음의 표면이 있어요. 깊음의 표면. 자, 나중에 우리 심판 이제 세상 사람들 사탄 뭐 악의 세력들 모조리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고 불구덩이 불호수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천사들도 지금 어디로 가냐면 여기 내려가서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 한 톨이 무게가 있다는 말씀은요. 모래 한 알도 무게가 있으니까 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닥까지. 그런데 자, 이거는 상상도고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어요. 자,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모래 한 톨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깊음 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하면요, 끝도 없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이게 밀도잖아요. 이게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그 둘보다 무거우니라.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리석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생각해야 되겠죠? 무게가 있으면 아무튼 휴고 못 됩니다. 제 말이지만
무기 있으면은 휴고 못 돼요. 왜? 공기보다 가벼워야 올라가니까. 죄의 무게가 바위이던, 죄의 무게가 모래이던 가라앉는 거는 매한 가지라는 거. 아까 이상동님이 말씀했잖아요. 달에 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너무 무거워서. 정답이죠. 그러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와, 별 떨어진다, 요한계시록이네, 알게 되실 거거든요. 아마 만약에 이제 구원 못 받으신 분들 그냥 제 방송 듣고 이제 빌고 있다가, 그럼 제가 이제 뭐 별 떨어진 영상들 막 자주 올리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영상들 보신 분들이 뒤늦게 깨닫겠죠. 아, 그때 이상한 놈이 별 떨어진, 와, 이게 진짜 그거구나.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별 떨어지면 숨어야 돼요. 그 폭발하면서 그 폭발, 어유, 폭탄이죠, 폭탄 그냥. 예. 그래서 와, 별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대환란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김윤종님 기회는 또 있어요. 예, 지금은 값없이 받는 구원의 시대고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시대고요. 대환란 3년 반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요, 행위 구원입니다. 천사가 선포를 해요. 자,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제부터,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이 순간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 선포가 딱 떨어지는 게 대환란 중반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순서대로는요, 이 선포가 일어나는 게 바로 베리칩 그 시점입니다. 베리칩 시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죽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때부터는요, 행위 구원의 시대가 됩니다. 대환란 중반, 이제부터 선포하는 이 시간부터는 행위로 그 목배임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거 통과하지 않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면은 성령님의 그 보호 약속으로,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숨겨버려요, 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은혜의 구원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대환란 들어가면은 천사가 선포하는 정확히 이 시점이 언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게 베리칩 시점쯤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 목을 베더라 하기 직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의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목 베어야 구원받는 거야. 막상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데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과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평안한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에는 나는 순교도 각오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지금 단두대 앞에 내가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단두대 앞에 아마 어떤 사람은 막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다리가 후들려 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 가지고 주저앉아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똥오줌 지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 예수님 부인만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 욕만 해라, 하나님 욕만 한번 하면은 살려줄게, 그러면 욕 안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의문스러워요. 저도 사실 자신 없어요. 물론 지금 제 생각에는 나는 목베임 당한다고 하면은 당하고 말지 뭐, 까짓거, 이런 마음이 제 속에 확실하게 있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은 또 모르는. 아무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행위 구원의 시대로 가기 전에 은혜의 복음의 구원 시대에서 다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증거가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제 방송 들으면은 뭐 미친놈이죠, 그냥. 심심할 때, 물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심심해가지고 또는 우연히 들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연히 사람 잡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팅 조금씩이지만 채팅 참여해주신 분들 꽤만 감사합니다. 주말이죠. 이제 편안한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라이브는 모르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너무 이제 멀리 일들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다음 방송 언제 할지 모르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